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혜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번 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저희 주요 내빈분들과 관계자분들만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또 본 개막식은 KTV 채널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과 또 현재 온라인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고성군, 강원연구원이 함께 준비한 이번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또 글로벌 국제기관들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국내의 모든 분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이 국제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시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님과 안드레이 비스트리체스키 러시아 발레이 클럽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국제포럼을 위해 화상으로 또는 직접 참여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인 DMZ, 즉 비무장지대는 한국의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던 DMZ는 역설적으로 이를 경계선으로 무력으로 대처하고 있는 남북한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DMZ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한국 전쟁이 종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DMZ 평화 경제란 말은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이를 통한 평화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자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DMZ 평화 경제의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비현실적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DMZ 평화 경제는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평화, 특히 프랑스와 독일 간의 평화를 위해 구상되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유럽 평화를 위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구상과 그 시대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거쳐 유럽 연합으로 발전했고 그럼으로써 그것은 유럽의 평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DMZ를 평화와 생태의 공동관리 지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구상이 반드시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젠가는 달성되어야만 하는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된 국제적인 공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은 그 주제를 한반도 평화복원력과 국제협력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반기에 상당 정도 진전됐으나 지금은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대화를 다시금 복원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럼 참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 준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도 그리고 고성군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김홍정 원장님과 최문순 도지사님과 한병준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DMZ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자신을 평화경제특구이자 평화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세션을 주관해 주신 강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도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혜구 Yes, I would like to.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 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한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의 개최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값진 해안을 나누어 주실 러시아 발다이 클럽의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이사장님,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의 캐슬린 스티븐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심은경 소장님,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의 라인트 이 글롭 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귀한 걸음을 해주신 각국의 대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은 평화경제를 논의하는 담론의 장과 비무장지대 체험이 연계된 특색 있는 국제포럼입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전 세계와 공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원대한 뜻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남북 교류 또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모아졌던 평화의 봄으로부터 멀어진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더 반갑고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열리는 이곳 강원도 고성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남북으로 나뉜 우리의 아픈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남북 평화 관광의 교류의 거점이자 금강산 관광의 중심축으로서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단번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남북이 함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협력, 남북의 국토를 함께 갖고 나가는 산림협력과 같이 서로에게도 이익이 되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평화를 복원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고 이 실마리들이 모여서 더 크고 넓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각국의 전문가들께서 평화경제에 대한 값진 논의를 나누셔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님의 영상 축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님의 축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정부지사 최복수입니다. 먼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오늘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시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을 강원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대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 온라인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뒤이어 직접 이곳에 오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포럼에 직접 이 장소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내 기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남북 강원도로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남북 강원도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인 DMZ가 70여 년간을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강원도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직접 온몸으로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 규제, 산림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경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낙후된 적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여전히 발전이 어려워 낙후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협력이 무르익어가던 즈음에 적경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할 것으로 선언하고 DMZ 인근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평화경제 특구 지정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특구는 강원도가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인접 지역부터 특화하여 상호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은 물론 북방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화경제 특구와 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 우리 도는 통일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론화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가 선순환되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평화경제 특구 지정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에 나아갈 새로운 비전과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축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감명 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내빈 분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현장에 함께해 주신 각국 대사님들과 또 주한 대사관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봉땅 벨기에 대사님, 베카 메조 핀란드 대사님, 필립 안토니 터너 뉴질랜드 대사님, 룸마니 카나누락 태국 대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영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북단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곳, 이곳 강원도 고성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부터 양일간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김웅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한명준 고성군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고유한 통일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학계 또 언론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진리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학 센터 국장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님께서도 이곳 고성까지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미중 러일 등 여러 해외 석학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와 연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해 주신 주한 해외 공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내외 기빈들 한 분들께도 또 진심으로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현재까지도 남북미 대화는 답보와 교착 상태만을 이어오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정세의 변화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 들어서 북쪽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북쪽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의 빈도 역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을 나름대로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등 조건부이지만 관계 개선의 긍정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지난 10월 4일을 기해서 다시 연결되었고 하루 두 차례씩 남북 간의 통화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또 다르게 북한은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2020년 4월부터 이른바 모라토리움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등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 시위로 다시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추세는 최소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했던 북으로 인해 남북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한반도 정세가 크게 격화되는 것을 우려했던 정세의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되었고 반대로 대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미는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화와 관여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고 단계적, 동시적 상응 조치에 기반한 비핵화 해법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한미 간에 이루어졌던 정책적 공조와 긴밀한 조율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조건 없는 대화가 재개된다면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합의 등 지난 남북미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속도감 있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저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이르는 이 몇 달간의 시간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정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여 68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적인 휴전 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를 향한 입구로서 당장 큰 비용을 소모하지도 않고 급격한 군사적 현상의 변동도 없이 특히 어떠한 법제도적인 현상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은 채 평화를 향한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매우 유용한 조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포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명분과 동기도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특히 DMZ를 포함한 접경 일대에서 평화적인 위상과 경제 발전의 여건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해왔던 북측의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해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서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토대로 평화를 향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둘째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우리 정부는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적 여건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남북 간 공존과 상생을 이루어야만 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 연결된 남과 북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위험에서 어느 한쪽만이 결코 독립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런 점들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하나의 기후, 환경, 생태권으로 또 공동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남북은 경계 없이 협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한편 북측도 올해 7월 유엔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 VNR을 제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포함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영상이든 어떤 형식에도 구애됨 없이 대화하고 협력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DMZ에서부터 남북이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의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산림 생태계 복원, 신재생 에너지 협력, 탄소 중립 실천 등으로 서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접경 일대에서의 평화를 더욱 넓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 발걸음을 확고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군사 합의에 명시된 사안들은 지금까지도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어 오면서 최근 3년간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 위협이 현저히 완화되었고 120만에 달하는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함께 DMZ의 감시 초소를 시범 철거하고 판문점 JSA의 비무장화도 실현하는 등 DMZ 평화 지대화를 위한 발걸음도 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였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한반도 평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 현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지난 11월 20일자로 평화의 길 일부 구간을 다시 개방하였고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판문점 견학도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DMZ 일대에 깃든 평화의 공간을 조금씩 더 넓혀나가는 작은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을 방문하셔서 평화를 위한 세계의 친구들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DMZ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2017년 삼엄했던 군사적 긴장 고조의 상태로 이곳 DMZ와 접경 지역의 평화를 다시 후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면서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원칙이자 큰 방향성입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평화 주도 성장, 평화 기반 발전의 새로운 컨셉을 발상의 전환으로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 과제의 하나가 이른바 평화 뉴딜입니다. 평화 뉴딜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측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 경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인프라와 시스템을 아울러서 남북 공동 번영의 미래를 만드는 한반도 차원의 발전 전략과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지난달 저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남북이 접경을 개방함으로써 한반도는 관광, 물류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평화와 투자의 가치를 주목받게 될 것이며 남북이 더욱 번영된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매우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서 남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를 높여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전역이 다시 대결과 단절의 낡은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 속에서 불가역적인 상호 의존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화 뉴딜, 평화 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의 실현은 그래서 남북한만의 미래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 주도 성장은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를 포함하여 평화 협력의 질서를 확장해서 인류 전체가 공동 번영으로 이루는 새로운 발전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냉전의 질서를 해체하고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또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공동 번영의 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모든 세계인에게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두 차례나 세계대전의 무대였던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세안 또한 공산체제의 베트남을 참여시킨 이후 연평균 3에서 7%의 성장률로 동반 성장해 나가면서 영내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 공영의 평화 시대를 향한 명백한 진전입니다. 이제 다시 인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확고히 정착돼야 유라시아와 대륙 역시 비로소 완성체로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무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실험 부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68년간의 휴전을 끝내고 상호 공존하면서 공동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나라의 평화가 주변 나라의 공동 번영을 이끌고 주변 나라가 한 나라의 발전에 협력해서 모든 나라가 더 큰 성장의 유익을 나누게 되는 존중과 포용의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에 우리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꿈꾸는 내외 기빈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장벽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최근 전 세계가 필연적으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또한 분단이 규정해온 대립과 경쟁의 원리를 뛰어넘어
이곳 DMZ에서부터 남북관계의 새로운 노멀을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랫동안 중무장이 이루어져 온 냉전의 공간에서 이제 평화의 공간이라는 가능성을 잉태하기 시작한 이곳 DMZ 일원이 남북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공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협력 역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평화를 향한 한반도와 DMZ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화의 공간이자 협력의 공간 DMZ를 통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와 남북 간 공존과 상생, 또 평화와 경제 발전 선순환의 중요성, 또 평화 뉴딜을 통한 새로운 평화 질서의 구축과 확장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해안이 가득 담긴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저희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저희의 의지와 바람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막식을 마치고 기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조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이번 포럼의 소개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기조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돌파 감염,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 연사분들께서는 오늘 온라인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번 기조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지난 해와는 크게 달라진 국제 정세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속에 높아진 장벽들을 넘어서 저희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조 세션은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공동 주최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께서 직접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김흥종 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조 세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조 세션의 사회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입니다. 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과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평화가 경제다 라는 슬로건 하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평화 경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작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올해가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 담론을 형성해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 이번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2021년 올해는 남북한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에는 긴장과 평화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미국,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유수한 싱크탱크의 수장들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평화경제,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조 세션의 첫 번째 연설은 러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러시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싱크탱크 발다이 클럽의 안드레이 비스트리시키 이사장님입니다. 다양한 국제 미디어 기관의 위원장을 역임해 오셨고요. 현재 러시아 통신부 공공감독위원회 위원장이자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디자인 대학 학장직 또한 맡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러시아 소치에서 다보스 포럼 같은 그런 큰 행사, 발다이 클럽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이 비스트리스키 발다이 클럽 이사장이 보내주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높은 위상을 지닌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제 계획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이 모든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유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촉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트렌드들은 약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미친 가장 중대한 영향은 바로 인류애와 글로벌 연대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발발한 분쟁은 단 하나도 종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쟁이 격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층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심지어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유라시아 중부 지역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피로해지고 예민해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현재 세계 질서가 매우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그 추세가 격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갈등과 분쟁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단층선 아래에 숨겨져 있는 더 큰 공동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국제안보 수준이 급락할 수 있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연대를 기반으로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인류의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국가가 잠시간 분쟁은 접어두고 효과적으로 교류하며 조율을 하며 기관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을 보급하고 모두를 위한 공동의 규칙을 수립하고 또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 엘리트들은 극도로 이기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일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실제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 주체들이 단호한 행동을 취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정말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최우선 당면 과제는 글로벌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국가도 혼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조국인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심의 분위기가 국제관계 시스템 전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가 마주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직접 경험하셨던 한국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드레이 비스트리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그다음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각 국가들의 또 엘리트들의 어떤 행동에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연사는 캐서린 스티븐스 한미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자 지금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이사장님입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대사님께서는 2008년도부터 11년도 사이에 주한 미국 대사도 역임을 하셨고 또 이제 저희 그 자매 기관인 KEI에 또 현재 소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심은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또 기고도 활발하게 해주시고 참 제가 아주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캐서린 스티븐스 대사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티븐스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Hello, hi, Ambassador Stevens. Yes, floor is yours.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사님. Yeah.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요.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만 직접 참석하고 여러 분들을 뵐 수 있게 되었던 것, 다방면의 유수한 리더 석학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 좋고요. 특별히 아름다운 강원도에서 개최가 되고 있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물론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강원도와 한반도 전역에 분단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평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의 미국의 직계 가족하고는 정말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 기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랜 분단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겠구나. 또 10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북에 있는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긴급한 시간에 와 있다. 조속히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보건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모든 주민들 지난 100년간 엄청난 보건력을 자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과 북의 길이 갈라지기는 했습니다. 45년 이후에 또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이인영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휴전으로 끝난 이후에 길이 갈라지긴 했지만 남과 북 모두 엄청난 기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대국이자 민주국가이자 엄청난 성장을 보이기도 했고 또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게 되었고요. 또 세계의 여러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30년간 UN 회원국으로서 리더십을 자랑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버텨왔습니다. 그와 같은 자생력 때문에 많은 대가도 치러야 됐습니다. 극도의 고립, 그리고 자국민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21세기의 규범을 많이 이제 위반을 해 오면서 핵 확산, 인권 등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는 보건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남북 화해, 위협 감소, 또 항구적 평화로의 진전, 또한 한국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 인간적인 기회 등등을 완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전8기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인영 장관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 고무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이 논의가 향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이 둘은 비대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와의 역사도 있고 또 필수적인 동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역할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이 프로세스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한반도의 안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3년 차에 접어든 국제 포럼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한국 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 비핵화 활동의 성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다른 지역의 국제 평화와 비핵화 활동도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여러 장애물을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장애물, 이 한계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보다 말이 쉽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삶과 관계를 재편함에 있어서 저희는 북한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중보건, 인도적, 경제적 회복, 절실히 필요한 조치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대화 재개 및 일정 부분의 협력을 위한 분위기, 프레임워크를 조성해야지 됩니다. 지금 미국인으로서 이렇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는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우정, 현재 미국과 한국민들 간의 교류, 관계에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저희의 동료 미국인들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고 또 이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은 여전한 현실이고 또 과거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분명히 이 미완결된 항구적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예, 카스린 스티븐스 대사님께서는 평화 경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하고 차근차근 그렇게 계속 노력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12월 중순에 우리 KEI하고 키예프가 저희 연구원이 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는 그런 토론회 장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피커는 에즐 토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우리 에즐 토에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계속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시면서 평화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에즐 토에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r. 토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측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희 노르웨이 오슬로는 좀 늦은 시간입니다. 저는 국제포럼 국장이기도 하지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며 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지속적인 그리고 평화로운 분쟁의 해결을 한반도에서 모색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내와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김부겸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회복하고 대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던 그런 대화와 관련된 영역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진전의 많은 부분이 후퇴되거나 아니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진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상향식의 노력을 평화의 관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또 강원 평화도가 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면 결국 이렇게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단계적 노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비핵화와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윈윈 협력을 경제 분야에서 추진해야 하고 또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많은 정치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이 분단되고 또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팬데믹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남북한은 팬데믹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팬데믹 상황을 개선하는 데 남북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컵26이 열렸습니다.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이 컵26에 저도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현재 지정학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비스트리스키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가 함께 노력을 하여 현재의 보건 위기와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력의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화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는지 또 분쟁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라도 먼저 입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바로 우리의 창의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서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현재 북한과 한국의 여러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있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상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식을 바꾸게 된다면, 관점을 바꾸게 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DMZ 평화 경제라는 개념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남북한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남북한이 상호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의 목적 지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상황이 잘 진행이 된다면 미래에 좀 더 높은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럽의 경험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럽은 많은 세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할 수 없어서 이 아름다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우리 함께 직접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직접 우리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즐토에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벨위원회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 비핵화를 하려면 결국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그 신뢰 구축을 하려면 경제나 특히 현재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윈윈이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팬데믹이라든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이 이 공동의 그런 과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해결함으로써 평화경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에즐토에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Mr. Kilelea, please. 킬렐레아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직접 갈 수 있기를 너무나 좋습니다만 지금 호주가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상으로 함께 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또 평화를 구축하게 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합당한 방향인지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화의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합니다. 15조 달러에 2020년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세계 GDP의 11% 이상 되는 금액인데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비용, 평화의 경제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0% 온전히 평화를 이루는 세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한 10% 더 평화로운 세상은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10%만 더 평화로워져도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의 국가 규모, 그 규모의 GDP가 새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인도적 지원을 보면 그것이 전체 세계 경제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폭력으로 인해서 대결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 전체 경제 규모의 27%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규모가 6%입니다. 물론 남북 간의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기인한 차이이겠습니다만 북한은 대부분의 그 폭력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인구 규모는 대략 2배인데 반해서 경제 규모는 40배가 더 크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경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규모 면에서 비슷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경제가 생기게 될까요? 2조 4천억 달러가 되면서 세계 10대 경제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잠재력, 그러한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의 경제적인 이득이 어떠할지,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평화와 경제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평화라는 개념과 또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피스 인덱스,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모델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의 요인이 무엇인지, 즉 긍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국가의 상황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평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평화 외에도 다른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은 1인당 국민 소득이라든지 더 나은 교육 수준, 더 나은 웰비잉과 행복 지수, 더 나은 개발 지수 등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더 번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긍정적 평화가 이루고 있는 국가, 또 긍정적 평화가 악화되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를 해봅니다. 지난 16년간 연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인플레와 기타 다른 지수를 보더라도 이것이 경제적 평화가 있는 국가들은 훨씬 더 상황이 좋습니다. 16배나 더 불안정성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FDA도 2배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가 있는 국가들을 보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부채 비율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가 있는 국가들이 충격을 흡수하는 여지도 크고 훨씬 더 나은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가 적은 국가들을 보면 생태적으로도 엄청난 파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은 이 적극적 평화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보실까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관련 지수가 11.8% 개선되었는데 이것이 세계 8위로 높은 개선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평화 지수에서도 세계 23위인데요. 많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전혀 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적극적 평화가 바뀌지 않았고 전 세계 1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극적 평화를 다시 들여다보면 평화가 만들어지고 또 더 나은 GDP 성장, 더 좋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조건들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적극적 평화가 구조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평화를 구축하게 될 것인가, 더 좋은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요소가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선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강화하고 다시 다시 재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북 간의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좋은 선택이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포럼을 기원을 하며 내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관계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또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자, 그러면 토마 고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계신가에 따라서 아침 혹은 오후 저녁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IRFI의 좋은 친구 기관인 키예프에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조 세션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과 관련해서 몇 말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5차 팬데믹 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황이 조금 진정된다 할지라도 이번 5차 팬데믹 유행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전략적인 상황도 이러한 전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팬데믹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미중 관계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모든 국제관계 연구자들의 주된 주제입니다. 미중 관계가 명백한 분쟁 상황인지 아니면 아주 강력한 경쟁 구도에 해당하는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중 관계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컵26이 열렸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기후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국의 연결고리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강한 관계에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결고리는 동아시아와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또 나머지 전 세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 가지 트렌드가 융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오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기후변화도 있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오염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이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기술의 활용 확산입니다.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미중 관계를 분석할 때에도 그렇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행위자 간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도 이 두 가지 트렌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현재 각국의 전략적 라이벌 관계를 기후정책이나 디지털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마 미국과 중국 대비 EU와 유럽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에게는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이며, 기후변화는 다자주의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저희가 관찰해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의 라이벌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한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기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전 세계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44%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중국과 미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 규모를 합치게 되면 1조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의 1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중 관계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또한 미중 관계가 전 세계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러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남은 컨퍼런스 또 이번 국제 포럼에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마 님. 최근 이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미중 경쟁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경쟁 시대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 평화 경제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경제와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는 계속 쭉 중단 없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모한 쿠마르 인도 개발도상국 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RIS는 저희 KF와 또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희의 그 말하자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죠.
인도의 그 카운터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한 쿠마르 원장님을 모시게 된 걸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모한 쿠마르 원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원장님, 네, 기빈 여러분, 가상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소와 키예브는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저희 발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이는 사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사람이든 반기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문제, 즉 한반도의 문제를 조금 더 넓은 맥락,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이 정말 중요한 세계 질서가 결정될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인구의 측면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도태평양 지역은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문제, 히말라야 문제, 또 대만 해협 문제 등등 저희가 이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분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잠재력,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의 국제 질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큰 세계의 긴장과 갈등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희가 원컨 원치 않건 한반도 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황을 저희가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반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수는 이미 다른 연사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바로 미중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입니다. 미중 관계 매우 중요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향후 모든 지역 플레이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역할, 중국의 행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보에 따라 다른 분위기들이 나올 텐데요. 쿼트를 포함한 다자주의적인 체계들이 중국에 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행보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의 일부의 강대국, 하나의 강대국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강대국, 많은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역동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국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방과 자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합의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현황을 바꿀 때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변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상황들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뭐 평생 갈 필요는 없죠. 뭐 한반도 문제도 보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긴장과 갈등 또 반작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저희가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를 합니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대화의 장을 어떻게 열까를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UN의 해양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될 것이고 저희가 언클러스라고 부르는 국제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엔의 해양법과 기타 안보리의 결정 등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정말 의지가 강한 정부가 있고 또 아주 원칙이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뭐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니라 콘월 컨센서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인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국가의 역할, 효율적인 역할이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의지가 강한 정부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민들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개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저버리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규율, 그런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세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공공의 선이라든지 큰 이득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규율이 있다, 원칙이 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명할 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약,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중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인도든 대한민국, 영국, 호주, 프랑스 어떤 국가든 간에 규모와 상관없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모두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인도는 사실 쿼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질서에 따라서 항해의 자유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이해관계자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지금의 역량을 넘어서서 큰 역할을 하셔야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이 평화를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평화와 개방을 유지를 하고 국제적인 질서가 유지가 되며
그래야지만 전 세계 경제의 역동성이 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국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함쿠마르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이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시고 또 거기서의 어떤 한반도의 위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모함쿠마르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연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리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이시자 교수님이시죠. 리디거 프랑크 교수님은 사실은 참 그 북한 연구라든가 한반도 연구와 관련해서 과거부터 1980년대부터 쭉 해오신 분입니다. 그냥 이제 연구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발로 뛰면서 북한과 남한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한국어를 1980년대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 그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또 의견을 내시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디거 프랑크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매우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 프로페서 프랑크, 예. 네, 프랑크 교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랑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번 국제 포럼에 참여해서 학자로서 제 견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계속 관찰해 온 사람이고 또한 북한과 관련된 상황을 지난 30년 동안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화면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앞서서 김응종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일성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러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할까요? 그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인 여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경제 제재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실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 모든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구조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적절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인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최근의 상황을 조사를 해보면 특히 예를 들어 북한의 지도층과 또 김정은의 발언을 살펴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체계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한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도 그랬고 가장 최근에 농업부문 그리고 산업부문의 변화를 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만약에 해본다면 그렇다면 사회주의의 그런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적용을 본다 할지라도 실제로 북한이 말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개혁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경제의 핵심 요소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고 또한 인권 문제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행위자들이 북한의 개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시도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중요한 그런 시도들을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일단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사실 개혁을 근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있었고 또 북한의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만을 또는 개혁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이 상황을 좀 분석을 하고 북한의 개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주 좀 작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개혁에 대한 지지와 개혁에 대한 반대의 역작용이 있겠고 그리고 개혁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지지하지만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혁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입장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북한이 개혁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볼 것인가 손실을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서 보셨던 그런 방정식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개혁의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을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는가 다시 말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를 좀 더 차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사회를 하나로 통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4개의 그룹으로 제가 나눠 보았는데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4가지 그룹입니다. 리더층이 있고 엘리트층이 있고 중산층이라고 해도 또 구시대와 또 신시대 중산층이 있겠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일반인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인데요. 그래서 각 그룹에 따라서 어떻게 개혁을 보고 있는가를 좀 다르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건너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석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이미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더 그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층은 개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더는 어떤 바꾸는 것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밸런스를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층과 또 중산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이든 경제 제재이든 역량 강화이든 프로파간다이든 어떤 노력이든지 간에 그래서 엘리트와 중산층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 층이 개혁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개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 개혁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CRE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북한의 리더십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런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항상 정책 권고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제언을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중국과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개혁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북한 경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 특히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국가 차원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겠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엘리트와 또 엘리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겠고 또 많은 엘리트층에서는 개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에서도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을 꺼릴 수가 있겠는데 다른 사례들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유럽의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공산주의 시대의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개혁 이후에도 엘리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과거에 북한의 엘리트들이 통일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트 입장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예를 들어 통일 이후에는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재는 사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핑크 코끼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제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재설정함으로써 제재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일 수는 있겠지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자유화, 북한의 시장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을 위한 법 체계를 개선하고 또한 국제 규범과 기준의 준수를 유도하고 또 돈 세탁과 같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일 당장 핵을 그만두어라, 비핵화를 해야라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이러한 내용들로 접근하게 된다면 제재가 훨씬 더 효과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산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접근을 필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강원도의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개혁을 통해서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개혁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개혁을 하게 되면 북한 경제가 더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썼던 논문이나 또 여러 자료를 희망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매우 흥미로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북한과 또 북한 내에서 개혁에 대한 태도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북한 사회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 계급이 가지고 있는 개혁에 대한 반응 또 의견 너무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 기조 세션에 준비된 7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요. 존경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님을 비롯한 연사들 에즐리 토예 의원님, 에킬릴레아 소장님, 토마 소장님, 또 그룹 소장님,
비스티스키 이사장님 모두 이곳 강원도에까지 여러분들의 의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조 세션을 마무리 짓기 이전에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 경제를 한반도에서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공유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지역, 동북아 지역은 추후에 세계 최강의 역동적 경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지만요. 러시아 극동 지방을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이제 중국의 북부 지역, 북한, 이 국가를 아우르고 있는 이들 지역은 상당히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후 개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 평화로 직접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동북아의 평화 유지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쿠마르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미중 간의 갈등, 경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민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가가 결국에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서 평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진보가 잠시 답보 상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저희의 노력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연사분들 중에서 조금 늦은 밤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연사께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 토예 위원님과 프랭크 원장님은 하지 못했는데 내년 저희가 2022년에 DMZ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될 때는 계속해서 이러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 직접 오실 수 있기를 서울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직접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청중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저희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또 기조 세션 연사분들, 또 특히 이번 기조 세션 사회를 맡아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오늘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의 개회식 및 또 기조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주관하는 3개의 분과 세션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